오토의 방법론은 항상 세 개죠. 이 세 개라는 측면이 제가 그 질문에선 다르게 들려요. 지금 정치적인 경쟁력은 마치 2024년이 정치적으로 가장 피크야. 이 피크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두 번째가 된 거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피크선에 있지만 그건 주식시장 얘기고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채권 부분에서 가장 힘이 셌을 때는 1980년대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제가 보기엔 과학은 지금 현재가 가장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미국의 과학의 힘이다.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오늘은 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환율전쟁, 21세기 경제 패권의 새로운 전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즘 가격의 움직임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너무 짧게 변동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굉장히 큰 흐름들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깊이 있는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다뤄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참여하신 우리 분들도 IM 그로스님, 우리 전우님도 직접 와주셨고 나머지 교육팀과 우리 유튜브 팀의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들을 나누면서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들에서는 큰 국가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크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 국가에 있는 나라들의 영향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먼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의 일이 아니라 우리 현실과 현장에도 바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는 점도 중요도를 더 키우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다층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엠 그로스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이 사람들이 건강에 좋아요. 박수 치는 게. 네. 너무 아저씨 같은 멘트네요. 아저씨가 아저씨 같은 멘트 가지고 그럼 뭐 어떡합니까?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콘텐츠를 촬영하시면서 네. 코인 시장의 중요성이 최근 트럼프 팀에서 활동이 커지고 있다. 네네. 환율과 코인 시장의 상관관계를 구조적으로 보면 큰 그림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큰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의 시장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릴 때 가장 큰 게 이제 환율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환율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 이 안에 채권 시장이 크고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이 크다. 그래서 실제 주식 시장의 크기는 사실은 주식 시장의 크기는 이러한 시장들보다는 작다라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드렸던 방식이고 코인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코인 시장이 이렇게 생겨서 코인 시장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중요성이 올라간 부분은 무엇이 중요성이 올라가냐면 바로 코인 시장이 채권 시장과 연결이 됐습니다. 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 달러 패권을 유지하게 하는 부분에서 코인 시장은 기존의 그 대상이 아니었다가 코인 시장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 개념을 통해서 채권 시장과 코인 시장은 연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연동된 부분 때문에 하나의 이러한 범위 값에 대한 부분이 생긴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파란 점의 범위가 없었다면 안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의 상황이 생겨버린 하나의 층구조가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층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코인 시장 자체의 중요성은 이제 더 전보다는 커지는 방향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미국 채권, 정치적으로는 미국 패권의 중요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같이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없었다가 생겼다라는 부분 때문에 코인 시장은 중요해졌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면 100마디 해야 될 거를 10마디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어떤 자산보다 최근에. 근데 채권은 전통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이 두 개가 연동성이 생겼다고 하면 변동성이 큰 자산과 적은 자산의 연결이 미국 패권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을 그럼 키우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지금 질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들리는 게 일단은 전통적이라는 단어예요. 전통적으로 그랬으면 지금도 그래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랬던 부분은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대한 이 점이 생기기 이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통적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1950년대 미국이 패권을 잡은 시점 이후로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를 저는 세계화 시대로 보니까 이 세계화 시대라는 바탕을 가지고 한 것이 전통적이라는 개념의 모든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끝난 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념에서 그렇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찾기가 상당히 다른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지금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해외에서의 미국 채권의 소유량인데 지금 이 부분이 1970년대부터 이 차트는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09년 근처까지 가장 피크를 갔다가 그때부터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전통적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부터는 지금 구조가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다층 구조로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오투가 드리는 설명은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의 구조적 차이를 인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흐름이 2025년까지는 이렇게 됐다. 이긴 한데 사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요 다음이잖아요. 이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제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측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측과 시나리오의 차이는 큽니다. 여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써 있네요. 그러면은 뭐 한 30년 이 정도까지만 가면 되죠? 더 멀리 저한테 요구하시진 않으실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간을 연결돼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해외에서 갖고 있는 미국 채권의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아니죠. 그냥 양이죠. 이 양이 현재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려면 여러 가지의 생각이 나오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은 중국과 다시 화해한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최근에 가장 늘리는 부분에 줄이는 부분에 이 차트가 떨어지는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중국이 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차트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가장 그 중국에 대한 영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떨어진 각도를 계속적으로 낮춰서 이 끝점을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낮춰서 중국이 지금 현재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의 채권 보유량은.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화해가 좀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 관련돼서 환율 전쟁 저쪽에서 공격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차이가 나? 라고 하면 이 부분이 올라가는 쪽으로 파는 것의 규모가 적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그리는 것이 나타날 텐데 최상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보다 긴장이 줄어드는 방향성일 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올릴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상상을 하려면 이것은 아예 구조가 탈세계화에서 다시 세계화로 돌아서야 이 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확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0.1%라고 하겠습니다. 이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까지 될 수 있는 확률은 한 15%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의 가능성은 한 30%? 아니 40% 정도 할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정도의 확률값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이것의 방향성을 올리는 쪽까지는 중국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중국은 상대니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일본이잖아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의 생각을 여기에 더해줘야 됩니다. 자, 일본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에서 더 늘린다?
늘릴 수도 있겠죠. 자, 늘릴 수도 있는데 늘리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잠깐의 내가 좀 더 사줄게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나와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미국과 일본의 무역 규모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관세 정책은 전 세계한테 다 매기고 있고 일본은 그 상황에서 최대한 늦게 하겠다라고 지금 버팅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일본이 무역 규모를 다른 나라보다 더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넣기는 더 어려워서 최상의 확률을 봤을 때 일본은 지금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지금 일본 자체에서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으로의 옵션이 커지고 있어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 내부의 옵션이 커지는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이 그림은 여기서 떨어질 겁니다. 내부의 상황을 반영하면. 그러면 얘의 확률이 얘보다도 높다는 얘기. 뭐 20%, 80%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의 그림을 섞어서 그렸을 때 나오는 선은 아마 이런 정도의 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긴장이 나올 때는 뭘 생각하냐면 이런 식의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각도. 근데 이 각도가 좀 줄어들면 사람들은 좀 이 이슈가 줄어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보면 여긴 각도가 컸잖아요. 이 각도가 컸다가 다시 이 부분이 지금 그래도 여기에 왔지만 길게 보면 이 각도는 계속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이슈가 좀 주네. 다시 이 각도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타세가 계속되는 거네. 라는 부분의 흐름을 생각하겠죠. 탈세계화에 대한 표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 해외에서의 미국 채권 보유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미국이 세계적인 영향력 자체가 점점 줄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오토의 방법론은 항상 세 개죠. 이 세 개라는 측면이 제가 그 질문에선 다르게 들려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정치적인 경쟁력은 마치 2024년이 정치적으로 가장 피크야. 이 피크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두 번째가 된 거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의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왜 이게 다르냐면 이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권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시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2024년에 가장 피크를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피크선에 있지만 그건 주식 시장 얘기고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채권 부분에서 가장 힘이 셌을 때는 1980년대예요. 그리고 이 1980년대 이전에 이 군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대규모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지 못한 첫 번째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이때를 피크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주식시장의 높이에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은 지금 현재가 가장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지 아니면 각도가 좀 누울지 하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피크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것들의 피크들을 논점들이 여러 가지지만 더했을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유지를 할래라는 경쟁력을 이게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었고 지금 공화당 정책인지 트럼프 팀 정책인지는 제가 헷갈리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거를 하고 싶은 게 트럼프 팀이라고 그냥 할게요. 알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 팀은 이걸 하고 싶은 게 이 경쟁력 이슈에서의 목표값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특히 최근에
영국이 다시 EU와 브렉시트 관련된 협의를 되돌린 부분들이 나타났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를 전부 다 더 넓혀서 끊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은 세계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미국의 과학의 힘이 얼마나 다른 데와의 차이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이 경쟁력의 피크라는 점에서는 가장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2009년에 이미 이 부분의 피크를 다 더했을 때 보고 과학의 힘이 그거를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힘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았다면 이건 이렇게 됐을 텐데,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미국의 과학의 힘이다. 2025년인 현재, 이렇게 현재의 경쟁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 딥시크가 얘기가 나오면서 네. 과학의 흠에 의문을 제기했던 게 그래서 좀 시장에 충격이 더 되는 걸까요? 그렇죠. 얘가 가장 센 근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기스가 나? 라는 부분으로 딥시크 사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스가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스가 났을 때 미국이 한 행동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게 어느 나라죠? 자, 네덜란드의 그 소년의 동화를 떠올리시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가 된다라는 설명을 지금 딱 여기까지만 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싶으시죠? 왜 이 동화를 지금 언급했을까요? 그 네덜란드가 수면이 더 낮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뚝방을 쏴가지고 토지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스가 나니까 그 기스 난 것을 소년이 손으로 넣어서 막고, 그래서 이제 그 뚝방을 살려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한, 그게 이제 이 동화의 주 내용인데, 이 엄한 소리를 왜 했냐면 사실은 지금 그냥 얘기하다가 지금 생각난 거예요, 이것도.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기스가 났어요. 딥시크라는 것 때문에. 기스가 나서 이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패권이라는 뚝이 딥시크 때문에 났어요. 이 기스를 이 소년처럼 미국은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으로 최근에, 이 이슈는 최근 이슈잖아요. 혹시 무엇이 그런 기스를 메꾸는 것처럼 보이셨는 게 있었습니까? 우리 네 분? 관세 전쟁. 관세 전쟁.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떤? 중동. 제 생각은 피디님과 같습니다. 중동이에요. 뭐냐면 이 부분에 약해지는 부분의 과학의 힘을 이것을 내가 더 뛰어나고 여전히 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가 되게 어려워요. 맨날 뭐 새로운 AI 나오면 내가 실험 결과가 쟤네 거보다 높고 제미나이가 오픈 AI가 높고 하지만 그 부분처럼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한 것은 영역의 확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만 하고 이것을 계속 여기서 키우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띡하니 딥시크가 나타나가지고 야, 웃기지 마, 이제 니네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과학의 힘을 커질 수 있는 영역을 미국 내가 아니라 이것을 확장시키는 지역으로 넓혀서 간 부분이 중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을 훨씬 더 유지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퀄리티라는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위적인 부분에서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빅텍들이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힘의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범위적인 부분에 나타났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사우디에 계약하고 그 내용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대표가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냥 개인 사기업으로서 활동을 하니까 중국이랑도 거래 계속 다시 하려고 하고 뭐 열심히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죠. 그것 자체가 미국이 지금 본인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연장선상이 될까? 아니면 그냥 개별 기업이 더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이 될까? 그거는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조건이 두 개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했다라는 것과 엔비디아가 했다는 둘 다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학자는 아니지만 이 AI 쪽을 많이 아시는 학자님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제가 우리 AI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 책에 추천사를 쓴 적도 있는데 그런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AI는 논리값에 대한 부분과 방식에 대한 변화가 거의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키는 건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기여도가 한 70%, 80% 차지한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는 또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의 중요성이 큰 것이 현재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금 독점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잖아요. 전보다는 좀 약간 의심은 갖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그걸 따라오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노력을 계속 할 거지만 그래서 좀 뭔가 뺏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 뺏긴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한 거죠. 최근에 순방 때 네. 테슬라랑 팔란티어 기업도 그렇죠. 이렇게 같이 갔던 걸로 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러면 팔란티어랑 네.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좀 미국의 그 과학의 힘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좀 키가 되는 기업들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영역에 있어서 지금 과학의 범위뿐만 아니라 군사와 정치라는 영역, 경제라는 영역에서도 군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팔란티어의 역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미국 내의 군사력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구조에 있어서 팔란티어의 영역을 넓혀주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동에서 가능한 것이고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 부분을 미국에 대한 변동은 없잖아요. 거기서는 물론 미국 안에서도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전보다 불리하죠. 트럼프의 정책이 전기차나 여러 가지에 불리하고 지금 FSD 쪽은 플러스고 전기차는 불리하고 한 게 미국 내부에서의 테슬라의 현실인 것이고 유럽에서는 안 좋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마켓을 키워주는 개념의 테슬라를 하려면 이 부분의 중동의 필요성은 증가하죠. 기업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기업을 예, 봐도 맞습니다. 기업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하는 행동이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플러스 값으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는 밸류에이션 이슈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지 이 기업들의 플러스 값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렇게 미국 내에서 과학적인 기술 발전이 중동 방문으로 해서 호재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기로 한 게 미국 국채 붕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과학적인 어떤 호재나 이런 이슈라든지 이런 소식들도 좀 긍정적으로 미국 국채 관련해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관성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대부분은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의 뇌구조예요.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식판에 있는 사람들의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 질문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채권은 채권판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각자의 플레이어들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생각하는 방식에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차이점이 많이 중요한 판단을 넣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서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채권의 양, 지금 아까 우리 봤듯이 전체에 빠지는 데 있어서 중국이 빠지는 것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올라오는 게 지금 영국이에요. 영국이 지금 현재 중국을 뒤집었습니다. 보유 규모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영국은 여기서 EU하고 더 연계하면서 전보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도 갔는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지금 채권을 더 많이 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오토가 많이 얘기하는 양면적인 작전입니다. 동의하는 부분의 행동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의 행동을 다 한다라는 것은 중간에서 중심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국이 하고 있는 행동이고 나머지 지역의 국가들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 룩셈부르크와 벨지움은 이게 중국의 포지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얘 떨어지는 각도가 조금은 덜 떨어집니다. 실제
얘네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이 흐름들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사실은 중국 이외에는 다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직은 크게 이 상황에 대해서 채권 시장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고까지 판을 깬다라는 생각을 채권 시장 플레이어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탈세계화를 반영하는 강도가 금융시장보다 정치판이 더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게 지들 일이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탈세계화 하면서 요 앞전 차트에서 보여주셨던 거에선 네, 해외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비중이 줄고 있다. 줄고 근데 있죠.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네. 전체적으로는 더 양이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많아지고 있는 그렇죠. 거죠. 채권의 발행량의 규모 발행량이 자체가 많아지죠. 엄청 많이 늘어난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국내에서 많이 갖고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미국 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빚이 그냥 많아진 거가라고 보는 게 이 변곡된 시점이 2009년 정도, 8년 정도 되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지금하고 보면 전체 미국의 채권 발행량이 이거라고 한다면 전체 채권의 발행량은 증가했죠. 계속 지금 부채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채는 전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외에서 이만큼을 갖고 있었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미국 국내, 해외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부채 문제는 줄어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미국은 더 늘어난 부분에서 금리를 낮춰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금리를 선호하는 정책을 계속 쓰려고 하는 것이고, 이 저금리를 하는 정책을 쓰는 것과 관세 정책은 충돌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인 얘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혼선이 얘가 나오는 시점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패권에 대해서 쟤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연초에 시장을 크게 흔들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죠. 부채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이자가 높으니까 네. 비용이 많이 나간다. 네. 그러면 이자를 낮추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남한테 넘겨주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넘겨주는 방식이 기존에 미국이 대외 무역을 열심히 해서 뭐 중국한테 대표적으로 중국이 열심히 무역을 하고 받아간 달러로 자기 미국 국채를 사가게 해서 빚을 넘겨주는 방식을 많이 취했는데, 관세는 이거에 완전 반대 정책이지 않나. 빚을 넘긴다라는 표현이 이게 그러면서 지금 무역을 예를 드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무역은 그냥 활동인 것이고, 그러니까 빚을 내는 활동과 아닌 활동과 빚이 늘어나고 줄어나는 활동은 좀 다르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무역 활동인 거고 경상 활동인 것이고, 얘는 이제 재무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빚을 넘긴다라는 것에 제가 딱 질문을 떠올릴 때는 저는 영구채가 떠올랐어요. 그냥 돈 내놔, 이자는 안 줘 라는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이 빚을 떠넘긴다 라고 할 때는 이쪽 개념을 했는데, 이것을 패권이 강할 때, 패권이 강해서 어쩔 수가 없을 때, 깡패가 와가지고는, 조폭이 와가지고는 너 죽을래? 돈 갚을래? 이런 거 할 때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발생한 지금 현재의 글로벌 분위기는 너네 이건 무리수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그리고 무역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얘기죠.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미국이 내부의 공급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 공급시설을 갖췄다고 경쟁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아직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이 이러한 패권이 강했을 때는 야 그냥 내 거 사. 무조건 그냥 니네 자동차 시장에서 20%는 미국 거 사. 그거 채워야 된다. 뭐 무슨 소고기 쿼터제처럼 이런 것처럼. 그건 왜 할 수 있느냐. 소고기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소고기는 경쟁력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 자동차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경쟁력이 없는데 그게 잘 되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현재 만드는 시스템은 소국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의도와 미국의 의도와 이것에 대한 현실화는 이게 과연 몇 퍼센트인가, 이 90%야, 20%야 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봐가면서 세상은 판단하겠죠. 오늘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서 좀 느낀 게 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나 아니면은 뭐 경쟁력 이런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되게 적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시적인 흐름에서 한국의 어떤 변수나 네. 역할은 좀 작다고 봐야 되나요?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당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의 얘기를 미래와 다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 생각에는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그 시절에 100년 전에 문화 강국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아직 독립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먹을 것도 없는 상태인데 근데 제조 강국도 아니라 문화 강국을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은 세상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제시하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K-팝도 있고 K-푸드도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여기다 붙일 수 있는 적절한 이상하게 국뽕이 아니고 붙이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뽕이 아닌 상태에서 붙이실 수 있는 거. K-방송,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K-드라마, K-엔터, K-미디어라고 할게요. 아카데미 상도 받았고 뭐 계속 잘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문화라는 게 벌써 2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푸드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요. 그럼 여기서 3가지가 벌써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을 현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현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민족은 강대국 아래서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의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서 플러스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1950년부터 2000 몇 년까지로 하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문제가 없을 때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정책이나 가장 큰 것이 가장 큰 범위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부분이 삼성 개별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러한 많은 큰 정책들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때까지는 미국에서에 대한 플러스 값을 많이 받다가 이때부터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에 한국은 그렇게 우방을 정책을 좋게 썼다가 우방은 상관없다가 미국의 정책이 혼선이 오면서 그때부터 모르겠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는 뭘 하고 있었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값 최근에 받고 있었죠. 대표적인 게 한안령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우리가 팔고 있는 게 계속 없어지고 있었잖아요. 중국에서의 무역 비중이 높았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로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2025년에 탈세계가 된 부분에 의해서 미국에 대한 정책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하면서 미국 아닌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값이 뭔가 이거 플러스는 이때 끝이죠. 요거까지. 그래서 여기서 뭔가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여기도 지금 변화를 중국에서 하겠다라고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부분의 필요성이 이쪽의 변화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지역, 이국 이외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서의 변화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변화값이 마이너스 5라면
여기서 플러스 2를 만들고 여기서 플러스 3을 만들든 어떤 식으로 해든 이 마이너스 값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 이쪽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방향이 될지 뭐 뉴스를 보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 중국에서는 이쪽에서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값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 K-팝이 이 주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서의 중심을 잘 잡아서 이 중심을 잡는 능력을 키워서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낸다라는 부분. 이건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엔 방산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행동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 근데 이 나머지는 그러한 중심도 있지만 중심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 문화라는 것은 중국하고 미국은 서로 싸우느라고 바쁘잖아요. 서로 싸우느라고 바쁜데 티격태격하면서 미국 영화 사주겠어요? 중국에서 뭐 가서 뭐 하겠어요? 하기 어려워지는데 여기는 이 부분을 다 포괄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더 큰 얘네의 방식과 얘네의 방식,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고 그 부분을 넣어서 이 개념을 넣어서 계속 이 부분을 하고 우리의 강점, 이제 우리가 아니라 서양 애들이 이제 알아버렸어요. 한국의 감칠맛을 알기 시작을 해버렸어. 이 게임 끝난 거예요. 제 아들 영국에 가 있잖아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는 나가서 자기가 돈을 내고 사 먹는 게 열받아서 집에서 해 먹어요. 맛이 없어서. 내가 맛없는 거를 비싸게 돈을 내는 거는 인정을 못 하겠대요. 비싼 건데 맛있어라고 하면 인정하겠대요. 근데 비싼데 맛이 없대요. 근데 감칠맛을 알아버렸다니까요, 이제 세계가.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범위는 좁지만 우리가 깊이가 있는 부분인 거죠. 감칠맛은 깊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최근 시장은 그냥 이렇게 트럼프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펀더멘탈과 기술적인 분석과 KD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여러 가지의 방식을 다 무너뜨리는 상태가 있었던 게 지금이라고 하는 짤들이 이게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게 참 열받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부분이 이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 시장에서는 니네 미국 잘하고 있지 않아 라는 부분을 가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상황에서 잘 중심을 잡으면서 이 전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하면 그러면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연결해서 우리 전우님들이 좋은 방식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밝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K 드라마, K 엔터, K 미디어라고 할게요. 아카데미 상도 받았고 뭐 계속 잘 하고 있잖아요. 네. 더는 없나요? 그게 오전태. 뭘 하시는 것 같아서. 잘못 짚었어.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